제9차 확대강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아주 요즘 계속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아주 건강에 특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오신 우리 당직자들께서도 주의를 잘 보살피는 그런 보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 웬만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12년입니다. 12년이고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공천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선관위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글쎄요, 공천장사 하던 건 대개 20세기 얘기였었는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비례대표를 가지고 공천장사 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개혁 공천을 얘기하면서 정치 쇄신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만들어진 이유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당직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비상대책위를 전당대회도 없이 꾸려가지고 비대위가 이번 총선을 치러냈는데,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공천심사위원이 돈을 3억씩이나 받아가지고 비례대표를 공천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런 공천장사를 한 것을 알았다면 그건 더 큰 문제고, 몰랐다고 해도 더 큰 문제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해먹고 있는데 몰랐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집권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런 공천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집권하고 나면은 공천장사가 아니고 아예 공기업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사과 한마디 안 해요. 지금 자기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자로서의 사과가 전혀 없고, 검찰에 맡긴 폭풍 남 보듯이 검찰에 맡겨놓고 검찰에서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것을 당연히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신속하게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일을 부산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부산 가서 조사해라,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집권할 때 어떤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질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천장사를 한 사실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자격으로서 국민에게 100배 사죄하기를 촉구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7월 국회가 끝나고 8월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로 민생국회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 줄곧 여야정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야정 공동협의체를 만들자라는 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담보를 한 가계대출이 엄청나고 집값이 하락할 전망이라서 이제는 하우스푸란 말이 아주 공공연히 남을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후배는 한 3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값이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는 왜 집값 자체가 3억이 다 안 되는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이자는 내야 되고 집은 팔리진 않고 이제 파산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있는 후배를 봤습니다. 아마 이게 조금 더 악화되면은 거의 은행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게 심각한 이 상황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경기가 아주 하강하고 있어가지고 더구나 수출도 굉장히 현저하게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기계 부품 수입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계 부품 수입액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6개월 후에 생산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내년도는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세수도 나빠지고 세수가 나빠지면 당연히 그 세수 증가율을 이번에 한 4% 이상 잡아놨는데 실제로 그런 세수가 안 들어오게 되면은 그만큼 또 국가가 부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악순환 구조가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더구나 부동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방 재정은 더욱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의 부재 감세로 인해 가지고 지방 재정이 나빴는데 내년도에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매출이 생산 그렇고 매출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백화점까지도 요새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슈퍼마켓도 굉장히 매출이 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부터 이제 악화일로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일자리는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작년까지는 엄청나게 그 국가 부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그 4대강 사업인 이런 걸 하다가 내년도에는 또 긴축재정을 써놨습니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 경제정책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져가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 8월 임시국회에서 정말로 이 경제를 다시 민생 경제를 그 촉진시킬 이런 법안들을 빨리빨리 만들고 예산 심의를 하고 결산 심의를 하고 이러는 국회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아예 8월 국회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원내대표단께서도 8월 국회에서 개원국회에 합의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나 내곡동 사저 특검 이건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내수 경제를 진작시키는 그런 그 상임위 활동을 하고 그 결산 심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관한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임시국회를 그 여야 간에 반드시 그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문의가 드리겠습니다. 대표께서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원내대표단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서 8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 이러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가 촉박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8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응해서 모든 민생 문제 그리고 개원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 무더위에 짜증스러운 이때 우리 태극 전사들의 금메달 소식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7개의 금메달을 현재까지 확보함으로써 세계 3위가 됐습니다.
중국, 미국,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북한도 4개의 금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대한다고 합니다. 만약 남북관계가 좋아서 단일팀이 되었건 또는 통일이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11개의 금메달로 격차 있는 3위가 아니라 격차 없는 3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문제가 이렇게 모든 것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통일부가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즉 통일부는 올해부터 이산가족 교류를 재개하고 내년부터 이산가족 면에서 운영을 정상화한다고 합니다. 이산가족의 고통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남측에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성 있는 제안을 북측도 꼭 수용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임시국회는 어떤 의미에서 독도 문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독도 수호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한 때이고 이를 위해서도 첫째 정부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 체결 시도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쩔쩔매는 우리 정부가 아니라 일본을 향해 단호하고 당당한 우리 정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째 우리는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을 앞둔 공천에서 앞으로는 국민들에게는 쇄신 공천, 개혁 공천을 외치면서 뒤로는 공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매관 매직을 일삼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크게 놀랄 일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차떼기 대선 자금, 전당대 돈봉투 사건에 맥을 잇는 세력으로서 그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명박 대선 자금과 함께 새누리당의 지난 총선 공천 헌금 매간 매직 행태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명예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이 컨택터스 용어업체 폭력 이 폭력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SJM과 반도사업장에 난입해서 노조원들에게 무차별한 폭력을 휘두른 사설 경비업체. 이 업체가 이명박 대선 후보와 2006년 박근혜 의원 경호를 맡았던 업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노사분규 사업장에 단골로 투입되면서 급성장한 업체입니다. 어제 우리 당의 조사단이 두 군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분들의 말씀 들으니까 참으로 끔찍합니다. 월요일에 있을 우리 최고위원회 현장을 다녀온 조사단의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력차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력차별은 학력이 사회적 신분을 규정짓는 결정적 잣대가 되도록 합니다. 학력차별은 사람들을
학력과 학벌에 따라 서열화하고 사회적 부와 권력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학벌 사회를 조장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학력 차별은 학력 인플레라는 사회적 고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고용과 임금에서의 학력 차별이 사회 진출 연령을 높여서 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황폐화, 망곡적인 사교육 폐해, 이것들의 주범이 학력 차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에도 그 주 원인이 학력 차별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학력 차별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 지역 불균형 발전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력 차별이 파생시킨 살인적인 사교육비, 저출산 문제, 가정 파괴, 기러기 압박, 노년 빈곤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학력 사회, 학력 중심 사회를 실력 중심 사회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래서입니다. 신한은행의 학력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학력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금리차별을 우리가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에서의 학력차별을 우리가 공인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CD 금리 감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한은행의 학력차별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한 14,000여 명, 신한은행에서 돈을 꾸고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학력이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했던 사람 73,796명, 이분들은 자신이 학력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당한 불이익에 대해서 학력 차별 당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신한은행 측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을 속이는 행위 또한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금리에 대한 지적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런 구태에 대단히 실망했다. 적법한 의법 조치하겠다.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권혁세 금감원장 또한 생각이 같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 학력차별 철폐와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 주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한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학력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입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거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 뜨거운 삼복더위와 올림픽 열기 속에서도 우리 당의 대선 예비 주자들 열심히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제 8월 23일 제주 모바일 투표를 시작으로 해서 9월 16일까지 전국 순회 경선에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이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 얘기 조금 전에 하셨는데요. 대한체육회장 문제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도에서의 조준호 선수 억울한 판정 번복에 의해서 메달 획득의 기회를 잃었는데 대한체육회장이 판정 번복이 마땅하다고 거꾸로 주장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펜싱에서 신아람 선수가 억울한 일조 때문에 메달을 놓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신 선수에게 더 이상 판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장이 설득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선수단의 사기와 응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한체육회장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그나마 열심히 뛰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강금원 창신석유 회장이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개인적 이해를 넘어서서 지역주의 정치의 극복과 서민 중심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부단히 정치적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고인은 사심 없는 정치적 후원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정치적 동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었고 또 그 당의 실질적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친이계에서 친박계로 바뀌면서 그 누가 보더라도 새누리당 빨간 잠바의 주인공은 박근혜 본인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도 박심에 따라 움직인 박근혜 사천이라는 것, 한나라당도 새누리당도 알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고 새누리당 지지자도 다 알고 지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사천이 돈이 개입된 금천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니까 조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 박근혜 전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후보가 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본인이 종전에 했던 말을 잊어버린 모양인데, 공천에 대해서 자범이 있으면은 엄단하겠다 하는 말은 어디로 가버리고 검찰에 그 공을 넘기는 그런 배짱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당, 새누리당이 박근혜당인데 어떻게 해서 그 대주주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다른 말입니다. 집 하나 가진 사람이 중산층 의식을 가지고 있고,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중산층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 없는 돈 쪼개 쓰면서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해온 것이 중산층이 형성되는 우리나라의 중산층 가정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또 말년에는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사업 장사 미천을 삼는다든지, 그 돈을 대출받아서 자녀를 출가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산층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집이 든든한 기둥이다시피 한 대들 보인 집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산층 빅뱅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산층이 생성되기까지는 소비를 하는 대신에 주택을 미리 구입해서 배수진을 치고 저축을 했기 때문에 중산층 사다리를 올라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집값 폭락이 중산층 붕괴를 얘기하지만 또 경제적으로, 국가 경제적으로는 담보가치가 하락됨으로써 금융 붕괴의 신호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 붕괴의 뇌관이 바로 집값 하락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금융 붕괴의 뇌관 또 중산층 붕괴를 바라보면서 그저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은 CD 금리를 조작했다는 의심마저 안고 있습니다. 이런 일시의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 금융에 대한 조치는 담보가치가 하락될 경우에 신용대출로 전환하면 된다라는 그런 그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대책이겠습니까? 만약 신용대출로 전환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중산층 주머니 사정이 여전히 더 쪼그라든다면 은행은 담보물을 일시에 경매시장에 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락된 집값 때문에 집은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집값은 대폭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시급히 민주당 대표가 요구하는 여야정 회담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경제라는 단일 주제 가지고 여야가 머리 맞대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풀릴 때까지 일정 기간, 거치 기간을 유예해 준다든지 이자를 동결한다든지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상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개별 은행에 맡겨서 변동금리에 한 번 더 올리거나 또한 이 고율의 연체 이자를 물리게 된다면 중산층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때라 할 것입니다. 8월 8일부터 28일간 모바일 경선 참여 확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대선 경선 기획단이 다시 한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쏟아냈는데요. 조금 있다가 비공개 회의 때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정청래 인터넷 소통위원장도 SNS를 시급히 결합해서 이 참여를, 모바일 경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민정당이 한나라당이 되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되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동공천의 DNA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발당한 형기환 사건은 착대기 정당의 오명이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서청원, 양정래, 김노식 의원 사건으로 이어져왔고 2008년에는 김윤옥 사촌인 김옥기의 공천원금 30억 사건으로 계속됐고 2006년 5.3일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영, 박성범 전 의원의 사건으로 몇 년이 이어져 오는 역사적 전통의 사건의 와중에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후보가 이 사건을 듣고 했던 말이 공천원금 검찰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라고 낱말하듯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직접 임명한 공천심사위원이자 대선에서 올인하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까지 한 측근 중에 측근이 현기환 의원이고, 또 현영이 포럼 부산 비전 대표 역시 친박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 공천에 관련되어 있는데도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남 얘기하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일입니다. 이명박식 유체이탈 합법을 박근혜식 신유체이탈 합법으로 옮겨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난 모르는 일이니 검찰에 잘 하시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그 관련자들을 출당시키는 정도의 쇼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스스로가 측근 중에 측근이 자행한 공천 장사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만약 돈공천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검찰은 축소 은폐 수사할 생각을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임내연 의원이 4대강 공사비 비자금 조정 사건과 관련해서 은폐 사건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문만으로 떠돌던 4대강 비자금 조성 사건에 좀 더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검찰의 이 4대강 사업 공사비 비자금 형성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덮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전현직 검찰이 총동원해서 이 의혹을 수사를 무마하고 덮으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800억이라는 비자금이 왜 만들어졌고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분명히 국민들은 알고 싶고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대기업 입찰 담합에 대해서 2년여 동안 조사를 해오다 지난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4대강 입찰 담합업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공정위의 조사관들은 고발 조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검찰에서 기소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수사해야 될 정치검찰은 수사를 덮고 고발권을 행사해야 될 경제검찰인 공정위는 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4대강 의혹 방어과 비리에 대해서 검찰과 공정위가 이 비리 담합 의혹을 축소, 은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의혹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4대강 특위가 이미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해 줄 길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종골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선관위가 3억 원의 공천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현 씨들입니다.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 선관위는 정치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의혹을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 전달된 금품이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도 관련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번이 3억인데 상위 번호 공천원금은 아마도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소문으로 떠들었던 새누리당의 거액 공천 장사가 사실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의원이 직접 공천원금을 받았는지 공천 비리에 얼마나 연루되었는지도 반드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지나칩니다. KBS와 MBC는 현기환 전 의원이 친박계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SBS는 톱으로는 했는데 왜 그런지 그날은 8시 뉴스를 7분 앞당겨서 해서 이 공천원금 보도가 8시 전에 끝났습니다. KBS는 여야 비례대표 2명이라고 해서
그냥 뭉뚱그려 버렸고 오히려 박근혜 경선 후보가 엄정한 수사 촉구를 하고 있다,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 오히려 악성 보도를 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의 시대적인 물총 사건을 연일 일면 톱으로 보도했던 방송사의 보도 태도와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연일 런던 올림픽의 승전보 메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송대남 선수는 유도 선수로는 환갑이라는 나이랍니다. 34살 나이에 금메달을 따서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께서도 환갑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우리 금메달을 탑시다. 법인세 실효 세율이 놀랍습니다. 전체 20대 기업이 1.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대글로비스는 17.7% 감소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10%, SK이노베이션은 6%.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해서 기사들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율은 그대로 놔둬버렸습니다. 짝퉁입니다. 복지 수요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짝퉁이 아니라 진짜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지식경제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통계지표는 정말 암울합니다. 대변수의 불안정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불황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플러스 지수였던 수출마저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불황형 흑자가 날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카를 불 때입니다. 걱정입니다. LTV를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이 44조입니다. 은행에서는 담보가치 비율이라든지 신용을 장기 분할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또 일반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44조가 아니라 곧 88조, 160조가 넘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잘못하면 일본에서 있었던 신용 공황 상태, 가계대출을 이제 담보했던 집값으로 부담할 수 없는 일반화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복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지난 2월 9일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공천에서 도덕성을 제일 중요시 하겠다. 문제가 있는 후보는 공천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천 신청조차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만큼 대국민 약속이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현기현 의원이 3억 공천 헌금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 헌금을 낸 당사자가 공천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기현 의원이 공천 결정권자는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브로커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가 된 이 후보자의 공천을 결정한 사람이 누군지 이것은 수사를 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박근혜 위원장이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대선 후보의 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에게 저는 이중잣대를 처리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친이명박계인 정두원 의원에게는 검찰에 출두하도록 동료 국회의원들을 독려한 사람이 자기 파벌에 흥기화한 의원의 문제는 오불관원처럼 대하는 태도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둘 다 3억입니다. 정두원 3억, 현기환 3억. 이 3억의 내용이 다른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친박은 싹수가 놀았습니다.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부패한 대선팀입니다. 이들을 출마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오염될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지방을 돌면서 대선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